안녕하세요. 병원 침대에서 이 사연을 쓰고 있는 5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최근에 무릎 수술을 받고 요양 중인데 시간이 참 많아서 글을 쓰게 됐네요. 창밖으로 보이는 병원 주차장에 구급차가 들어올 때마다 저희 남편 생각이 나서 가슴이 먹먹해지거든요. 빨간 불빛이 번쩍이는 걸 보면 그날 밤이 떠올라서 숨이 막혀요. 오늘은 평생 가족이 전부라던 저의 믿음이 무너지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병실 천장 보면서 제 인생을 되돌아보니 참 어리석었더라고요. 남들은 그런 일을 어떻게 당할 수 있냐고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는 누구나 방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남편이 떠난 후 혼자 남겨진 저한테 벌어진 일들, 아직도 믿기지 않는 가족의 배신, 그리고 제가 하마터면 범죄자가 될 뻔했던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저는 평범한 가정의 외동딸로 태어났어요. 부모님은 작은 문구점을 운영하셨는데 그럭저럭 먹고 살만했죠. 학교 앞 문구점이라 아이들이 매일 와서 연필이랑 공책 사가고 엄마는 늘 아이들한테 사탕도 하나씩 덤으로 주시곤 했죠. 12살 되던 해 여름, 저는 체육 시간에 운동장 돌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다리에 힘이 풀리더니 그대로 주저앉았죠. 친구들이 야, 얘 쓰러졌어 하고 소리치는 게 들리는데 몸이 말을 안 들었어요. 병원에서 검사 결과 소아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차트 보면서 설명하는데 엄마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우셨어요. 우리 딸이 평생 주사를 맞아야 한다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우리 집안에 당뇨 있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어머니, 그 소아당뇨는 유전과는 관계없는 일형 당뇨입니다. 그 췌장이 인슐린을 못 만들어서 생기는 거예요. 관리만 잘하면 일반인과 똑같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매일 인슐린 주사를 맞으며 살았습니다. 하루에 4번, 손가락 끝에 바늘 찔러서 혈당 체크하고 배에 인슐린 주사 놓고 처음엔 무서워서 주사 못 놓겠다고 울었는데 엄마가 우리 딸 용감하지? 엄마가 같이 아파해 줄게 하면서 본인 손가락도 같이 찔렀죠. 지나고 보니 엄마의 그런 희생과 사랑이 저를 지금까지 살린 것 같아요. 비록 친구들이 떡볶이 먹을 때 저는 혈당 계산하느라 못 먹고 수학여행 갈 때도 인슐린 보관할 아이스박스 들고 다니느라 당시엔 정말 우울했지만요. 중학교 때는 더 힘들었죠. 사춘기라 혈당 조절이 안 돼서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점심시간에 화장실 가서 몰래 주사 놓고 친구들이 너 왜 맨날 화장실 가 하면 배 아파서라고 거짓말하고 한 번은 수업 시간에 저혈당 와서 식은땀 흘리면서 버티다가 선생님한테 들켜서 양호실 갔는데 양호 선생님이 당뇨 있는 애가 관리를 안 하니까 그렇지라고 혼내서 서러워서 울었던 기억도 나네요. 무엇보다 제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 달에 약값만 해도 30만 원이 넘었고 정기점검에 합병증 검사까지 하면 50만 원은 기본이었거든요. 인슐린 펜이랑 혈당 측정 스트립, 바늘까지 다 자비로 사야 했어요. 부모님은 평범한 자영업자였으니 분명 큰 부담이었겠죠. 아빠가 우리 딸 약값 벌어야지 하면서 야간 택시 운전까지 시작하셨는데 그런 아빠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러다 보니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은 포기했습니다. 집안 형편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제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공부에 집중하기 힘들었거든요. 당뇨 합병증으로 망막에 문제가 생겨서 한동안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어요. 글씨가 잘 안 보여서 고생했죠. 대학 가는 친구들을 보며 서러웠지만 어차피 당시의 대학은 집이 잘 사는 애들만 가능했으니 그래도 괜찮았어요.
부모님한테 더 이상 부담드리고 싶지 않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20살부터 보험회사 콜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죠. 면접 볼 때 당뇨 있다고 말하면 떨어질까봐 숨기고 들어갔어요.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 늦게까지 전화 받고 주말에도 특근하고 점심시간에 화장실에서 인슐린 주사 놓으면서 거울 보면 이게 결국 내 인생의 전부인가 싶어서 한숨이 나왔어요. 남들 놀러 다니고 연애할 나이에 저는 약값 벌려고 밤낮 없이 일만 했네요. 그래도 아프다는 이유로 자책하진 않았어요. 그냥 이게 제 인생이려니 이렇게라도 살 수 있는 게 어디냐 싶었죠. 엄마가 가끔 우리 딸 아프지만 않았어도 라고 하면서 우시면 엄마 나 괜찮아. 이 정도면 잘 사는 거야 라고 오히려 위로할 정도였죠. 그러다 제가 27되던 해 겨울이었어요. 그날따라 유독 전화가 많이 와서 점심도 못 먹고 일했는데 오후 4시쯤 갑자기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저혈당 증상이었죠. 서랍에서 사탕 찾는데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옆자리 동료가 송아씨 괜찮아요? 얼굴이 새하얗네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다음은 기억이 안 나요. 깨어나니까 구급차 아니었습니다. 구급대원으로 온 소방관이 제 손에 링거 꽂으면서 말했죠. 정신 드세요. 제 목소리 들려요? 네, 여기가... 구급차 아니에요. 병원 가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저혈당 쇼크 왔던 것 같은데 당뇨 있으신가요? 네, 1형 당뇨요. 아, 그러시구나. 괜찮아요. 금방 나아질 거예요. 심호흡 천천히 하세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계속 제 손 잡아주면서 조금만 참아요. 거의 다 왔어요. 라고 안심시켜줬어요. 병원 도착할 때까지 손 한 번 안 놓고 의사한테 제 상태 설명하면서도 이분 1형 당뇨 환자신데 저혈당 쇼크 왔습니다. 의식은 돌아왔는데 아주 혼미해요. 라고 하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잊혀지질 않네요. 응급실에서 링거 맞고 있는데 그 소방관이 커튼 열고 들어왔어요. 많이 나아지셨어요? 혈당 올라왔대요. 네,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1형 당뇨면 관리가 힘드시겠네요. 저희 할머니도 당뇨를 알아서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할머님도 당뇨 있으세요? 네, 2형이긴 한데 합병증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 보면 더 마음이 쓰여요. 그렇게 응급실에서 1시간 정도 이야기했어요. 알고 보니 저보다 2살 많은 29이더라고요. 이름은 박준호, 소방서에서 5년째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원래는 곧바로 가야 하는데 제가 마음이 쓰인다면서 자리를 지킨 거였더라고요. 그 만남이 계기가 되었고 자리를 지키던 그 소방관이 훗날 저의 남편이 되었죠. 입원한 다음 날 아침 일반 복장을 하고서 병원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어제 구급차 탔던 환자분 맞으시죠? 괜찮으신지 궁금해서 들렀습니다. 아, 어제 그 구급대원님이세요? 이렇게 찾아와 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당뇨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관리 잘하셔야 해요. 이거 당뇨에 좋다고 해서 사왔는데 드셔보세요. 봉지 안에는 아몬드랑 호두 그리고 무설탕 초콜릿이 들어있었어요. 당뇨 환자가 먹어도 되는 것들로만 골라왔더라고요. 그 세심함에 감동받았죠. 저희 할머니도 이런 거 드셨었거든요. 혈당 안 올리면서 배고플 때 먹기 좋아요.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신경 써주시다니. 아, 그리고 제 번호 드릴게요. 혹시 또 응급 상황 생기면 연락하세요. 제가 근무 중이면 바로 출동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번호를 교환했어요. 남편이 저에게 관심 있는 게 너무 티가 나서 귀여웠죠. 처음엔 안부 문자만 주고받았는데 어느 날 저녁 같이 드실래요? 라고 연락이 왔어요. 첫 데이트는 웃기게도 죽집이었어요. 당뇨 있으시니까 죽이 좋을 것 같아서요. 라면서 고른 곳이었죠.
전복죽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할머니는 몇 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절 특히나 예뻐해 주셨는데 그 일 있고 나서 엄청 오래 힘들었어요. 그래서 남을 돕는 소방관이 되신 거예요? 네, 누군가의 가족을 지켜주고 싶었어요. 제가 할머니를 잃은 아픔을 다른 사람은 겪지 않았으면 해서. 그 말에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 후로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밥 먹고 가끔 영화도 보고 했어요. 데이트할 때마다 제 병을 대비해서 사탕도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그 세심함. 남편은 무뚝뚝하지만 정 많은 사람이었답니다. 말수는 적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스타일이었어요. 화 한 번 안 내고 늘 괜찮아, 다 잘 될 거야가 입버릇이었죠. 소방서에서도 불도저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묵묵하게 일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동료들이 준호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신뢰가 두터웠고요. 위급한 상황에서도 침착했고 한 번 한 번 약속은 꼭 지키는 믿음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점 때문에 만남을 결심한 거였어요. 사귄 지 1년쯤 됐을 때 남편이 제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승화야, 나랑 결혼해 줄래? 화려하진 못해도 평생 네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줄게.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 힘들면 같이 이겨낼게. 그 진심이 느껴져서 눈물이 났지만 마음은 너무 무거웠죠. 나 평생 아플 수도 있어. 합병증 올 수도 있고. 괜찮아. 나도 위험한 직업이잖아.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살자. 하지만 저의 병에 대한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처음에 반대가 심하셨어요. 아들 하나 귀하게 키운 분이셨거든요. 첫 만남 때부터 표정이 안 좋으셨어요. 당뇨 있다고? 그런 병 있는 여자가 우리 며느리가 된다고? 어머니, 송아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 몸이 건강해야 좋은 사람이지. 당뇨 있는 며느리가 건강한 손주를 낳겠어? 우리 아들 고생시킬 일 있냐? 엄마,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송아 씨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 왜 함부로 말해? 너 지금 정신 못 차렸니? 멀쩡한 여자 놔두고 왜 하필 아픈 여자를... 그런 말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저한테 직접 찾아오셨어요. 카페에서 만났는데 결국 제 마음을 돌리려고 하신 거였죠.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라. 네가 진짜 우리 아들 생각한다면 놔줘야지. 그때 정말 자존심이 상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죠. 어머니, 저도 준호 씨 정말 사랑해요. 쉽게 결정한 일 아니고요. 사랑? 사랑으로 밥 먹고 사니? 너 때문에 우리 아들 고생할 거 뻔한데. 제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준호 씨 짐 되지 않게. 됐어. 네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끝까지 반대할 거다. 하지만 남편이 단호하게 맞섰어요. 엄마가 반대해도 난 결혼할 거야.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너 지금 제정신이니? 계속 이럴래? 엄마 그만해. 한 번 더 송아 씨한테 그런 말하면 나 진짜 집 나갈 거야. 뭐? 너 지금 여자 하나 때문에 엄마한테 대드는 거니? 여자 하나가 아니라 내가 평생 같이 살 사람이야. 엄마가 인정 안 해도 상관없어. 우리 둘이 알아서 잘 살게. 결국 시어머니도 포기하셨어요. 결혼식 날도 쯧쯧 혀차시면서 마지못해 오셨죠. 하지만 결혼 후에도 시댁 제사나 명절 때마다 병 있는 며느리 소리는 들어야 했어요. 아이고 며느리가 힘들겠네. 당뇨 있으면 힘든데. 말은 걱정하는 것 같지만 눈빛은 차가웠죠. 전 부칠 때도 며느리 힘들까봐 내가 다 했어 라면서도 건강한 며느리였으면 이런 것쯤이 알아서 할 텐데 라고 중얼거리시고 차례상 차릴 때도 당뇨 있으니까 단 거 못 먹지? 불쌍해라 하면서 일부러 약과며 식혜며 단 음식 잔뜩 만드셨어요. 친척들 앞에서도 우리 며느리가 몸이 좀 약해서 라고 꼭 한마디씩 하셨죠. 보다 못한 다른 친척이 그만 좀 해요. 애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라고 말려도 내가 뭐 잘못 말했어? 사실인데 하시고
그래도 남편이 항상 제 편이어서 견딜 수 있었답니다. 명절 끝나고 집 가는 길에 당신 고생했어. 우리 엄마 말 신경 쓰지 마. 내가 계속 뒤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 아마 나중에는 후회하실 거야. 라고 위로해주고 가끔은 엄마한테 화났지. 아니, 나도 답답해. 미안해. 내가 좀 더 나설게. 라고 사과하기도 했어요. 시어머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그때 제 손을 잡고 눈물 흘리시며 말씀하셨어요. 성아야, 미안했다. 너 같은 좋은 며느리에게 내가 그간 너무 못되게 굴었구나.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렇게 후회한다. 이런 날 용서해다오. 그리고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어머니, 괜찮아요. 다 이해해요. 그렇게 극적으로 마지막 화해를 하고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어요. 마지막까지도 며느리 고생시켜서 미안하다고 해주셨으니 제 마음속에서도 끝내 용서하기로 했죠. 사실 지난날 저는 아이 갖는 것도 정말 쉽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2년이 지나도록 임신이 안 되니까 시댁에서 압박이 들어왔죠. 시어머니가 아들 하나는 낳아야 대 이어지지 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는 일부러 피임하고 있었거든요. 당뇨 있는 몸으로 아이 낳는 게 무서웠어요. 산부인과 상담을 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일형 당뇨 산모는 일반 산모보다 위험이 큽니다. 혈당 조절이 안 되면 기형아 확률이 일반인보다 3배 높고 거대화 출산 위험도 있어요. 조산 가능성도 크고 산모 생명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망막병증이나 신장병증 같은 합병증이 있으면 더 위험해요. 의사가 차트 보여주면서 설명하는데 숫자 하나하나가 다 무서웠어요. 선천성 기형 발생률, 자연 유산 확률, 사산 위험 확률 이런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남편은 우리 둘만 살아도 괜찮아. 당신 건강이 나한텐 제일 중요해 라고 했어요. 근데 당신은 아이 갖고 싶지 않아? 솔직히 말하면 뭐 갖고 싶지. 하지만 당신 위험한 거 알면서 억지로 가질 순 없잖아. 미안해. 건강한 여자 만났으면 이런 일 없을 텐데. 또 그런 말하면 화낼 거야. 난 당신이랑 결혼한 거 후회 안 해. 그래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남편은 정말로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친구 아이들 보면 얼마나 예뻐하는지 그런 모습 볼 때마다 미안했죠. 결국 병원 3곳을 더 돌면서 상담받았어요. 마지막에 간 대학병원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의학이 많이 발달했어요. 일형 당뇨 산모도 관리만 철저히 하면 건강한 아이 낳을 수 있습니다. 임신 전부터 혈당 조절 잘하고 임신 중에도 인슐린 용량 조절 잘하면서 정기검진 받으면 돼요. 우리 병원에서도 일형 당뇨 산모들 많이 출산했어요. 정말요? 그래도 위험하지 않을까요? 물론 일반 산모보다는 주의할 점이 많죠. 하지만 포기할 정도는 아니에요. 환자분 당화 혈색소도 잘 조절되고 있고 다른 합병증도 없으니까 충분히 도전해볼 만해요. 그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말했죠. 여보, 나 아이 갖고 싶어. 한 생명을 낳는 건 내 존재 이유를 찾는 거잖아. 나도 엄마가 되고 싶어. 정말? 근데 당신 몸은 괜찮겠어? 병원에서 관리 잘하면 된다고 했어. 우리 아기 가져보자. 알았어. 당신이 원한다면 시도해보자. 대신 조금이라도 위험하면 바로 포기하는 거야. 그래서 임신 준비부터 철저히 했어요. 엽산 복용하고 당화혈색소도 챙기고 합병증 검사도 다시 하고요. 그렇게 3개월 준비 끝에 임신에 성공했어요. 임신 테스트기에 2줄 나왔을 때 남편이랑 부둥켜 안고 울었죠. 하지만 임신 기간은 정말 전쟁 같았습니다. 하루에 혈당 체크만 7번, 손가락이 너덜너덜해질 정도였어요. 인슐린 주사는 4번씩 맞으니 배가 멍투성이었죠.
아기야, 엄마가 너 만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거야. 건강하게만 나와줘. 매일 배에 대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다 임신 7개월째 조산 기미가 있어서 한 달간 입원했는데 남편이 매일 병원에 왔어요. 퇴근하고 바로 와서는 발 마사지 해주고 책 읽어주고 배에 대고 아기한테 말도 걸어줬어요. 어찌나 자상했는지 말도 못해요. 아가야, 아빠야. 엄마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건강하게만 나와줘. 아빠가 너 만나는 날만 기다리고 있어. 그 덕분인지 정말 건강한 아들을 낳을 수 있었죠. 그것도 자연분만으로요. 울음소리도 우렁찬 튼튼한 아이였어요. 아이가 나오는 순간 의사가 건강한 남자아이예요 라고 하는데 안도감에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다행으로 아들은 너무나 착하고 순진한 아이로 자랐어요. 4살 때부터 엄만 아파서 주사 맞는다 라는 걸 알더라고요. 제가 인슐린 주사 놓으면 옆에 와서 호호 불어주고 엄마 아프지? 내가 호해줄게 라고 했어요. 아이가 7살 때 일인데 제가 저혈당으로 거실에서 쓰러진 적이 있었거든요. 정신을 차리니까 아들이 제 얼굴에 초콜릿 녹인 걸 바르고 있더라고요. 엄마 깨어났어? 엄마 쓰러져서 너무 무서웠어. 얘야, 이게 뭐니? 엄마가 초콜릿 먹어야 한다고 했잖아. 근데 엄마가 안 일어나서 119 불렀어. 그 조그만 손으로 초콜릿 녹여서 제 입술에 바르고 떨리는 목소리로 119에 전화까지 한 거예요. 무려 7살짜리가. 물론 119는 장난 전화라고 생각해서 오지 않았지만요. 그때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아이가 제 병 때문에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린 것 같아서. 엄마 나 커서 약사 될 거야. 엄마 아프지 않게 약 만들어줄 거야. 주사 안 아픈 걸로 만들어줄게. 그리고 먹는 약으로 만들어서 엄마 배 안 아프게 해줄 거야. 그 말대로 아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난 약사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과학 공부 열심히 하고 중학교 때는 화학에 빠져서 살았죠. 고등학교 때는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주말에도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세훈아, 그렇게 공부만 하면 친구들이랑 놀 시간도 없잖아. 괜찮아, 난 목표가 있으니까. 엄마 위해서 꼭 약사 되기로 했잖아. 그런 아들이 대견하면서도 미안했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마음 편하게 놀지도 못하고 늘 엄마 걱정하면서 사는 게. 수능 날 아침 도시락 싸주면서 말했죠. 너무 긴장하지 마. 떨어져도 괜찮아. 재수해도 돼. 엄마, 나 약대 꼭 갈 거야. 꼭 합격할게. 엄마 위해서 하지 마. 네가 하고 싶어서 해. 나도 하고 싶어. 약 만드는 거 재밌을 것 같아. 정말로 약대 합격했을 때 남편이랑 셋이 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남편이 우리 아들 대단하다. 아빠도 자랑스러워. 하면서 아들을 번쩍 들어 올렸죠. 근데 이 아이에게 딱 하나 단점이 있다면 너무 사람을 잘 믿는 거였어요. 대학 때 같은 과 친구가 학자금 대출이 안 돼서 등록금을 낼 수가 없다고 하니까 알바비 모은 거 500만 원 다 빌려줬다는 거예요. 글쎄. 차용증은 썼니? 아니, 친구 사이에 무슨 차용증이야. 야, 너 그렇게 순진하면 나중에 큰 코 다친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엄마, 세상 사람들이 다 나쁜 건 아니잖아. 그 친구도 정말 급해서 그런 거야. 나중에 형편 나아지면 갚을 거야. 그래도 최소한 문자로라도 증거 남겨놔야지. 괜찮아. 걔가 나한테 고마워하면서 울었어. 꼭 갚겠다고 약속했고. 그 친구는 결국 한 학기 뒤에 자퇴하고 연락 끊었어요. SNS도 차단하고 전화번호도 바꿨대요. 제가 아무리 신고하라고 해도 아들은 뭐 어디서 힘들게 살고 있나 보다. 나중에 여유 생기면 연락하겠지 라고만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더 강하게 가르쳤어야 했는데. 착한 게 최고라고만 키운 제 잘못이에요. 그게 나중에 이런 일이 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결국 아들은 약사가 돼서 일을 했어요. 자기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했죠. 그러다 30에 약대 동기를 집에 데려온 겁니다. 설날 연휴 끝나고 온 거라 떡국 끓여주고 있었는데 현관문 열리면서 아들 목소리가 들렸죠. 엄마, 나야. 손님 모시고 왔어. 손님? 누구? 거실로 나가보니 깔끔하게 차려입은 여자가 서 있더라고요. 단발머리에 안경 쓴 모습이 지적으로 보였어요. 검은색 코트에 하얀 블라우스, 무릎 길이 스커트 차림이 단정했죠. 아들은 서프라이즈로 공개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선 갑자기 데려와서 어찌나 놀랐던지. 엄마, 내 여자친구야. 같은 과 동기였는데 지금은 대형 약국 체인점 매니저로 일해. 안녕하세요, 어머님. 김서연이라고 합니다. 첫눈에도 깔끔하고 똑똑해 보이는 여자였어요. 손에는 비싼 브랜드 과일 세트랑 홍삼 선물 세트를 들고 있었고 인사도 90도로 정중하게 했어요.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데 말도 조리 있게 잘하고 예의도 바르더라고요. 아들 음식 덜어주면서 챙기는 모습도 보기 좋았고요. 어머니 요리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떡국이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이에요. 아이고, 별거 아닌데 뭘. 자주 와서 먹어. 식사 후에 제가 당뇨약 먹는 걸 보더니 약병을 들어보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 약은 9세대 약이라 부작용이 있어요. 요즘은 훨씬 좋은 약들이 나왔거든요. 혈당 조절도 좋고 심혈관 보호 효과도 있는 약이요. 체중 감량 효과까지 있고요. 그러면서 최신 당뇨약에 대해 줄줄 설명하는데 전문가다운 모습이 믿음직스러웠죠. 저도 세훈 씨처럼 약국에서 일하니까 샘플도 구할 수 있어요. 다음에 가져다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이것도 충분해.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저도 약사인데 도와드리고 싶어요. 다음에 올 땐 정말로 건강식품을 한 보따리 사왔어요. 어머니, 이거 다 당뇨 관리에 도움되는 거예요. 제가 성분 다 확인하고 골랐으니까 안심하고 드세요. 예비 며느린 똑똑하고 야심찬 여자였습니다. 본인 말로는 어렸을 때부터 가난해서 돈 많이 벌겠다는 일념으로 공부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파산하셨어요.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 하시면서 저희 3남매 키우셨고요. 그래서 저는 꼭 성공해서 부모님 호강시켜드리고 싶었어요. 그런 사연을 들으니 측은한 마음도 들었죠. 며느린 럭셔리한 생활을 추구했는데 그것도 어린 시절 가난의 반작용인가 싶었고요. 결혼 준비하면서 보니 확실히 돈에 대한 욕심이 더욱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물도 최소 1,000만 원대로 받고 신혼집도 서울 중심 쪽 매물로만 알아보더라고요. 예식장도 호텔로 고집했고요. 요즘 누가 동네 예식장에서 해요. 일생에 한 번인데 좋은 데서 해야죠. 그래도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우리 형편에. 제가 반은 낼게요. 걱정 마세요. 결혼식은 정말 화려했어요. 하객은 호텔 가득히 찰 정도였고 피로연도 1인당 10만 원짜리로 했죠. 남편도 이거 너무 오바 아니야? 라고 했지만 저는 애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자. 한 번뿐인데 라고 했죠. 하지만 무엇보다 아들한텐 정말 다정해서 다 용서됐어요. 퇴근하면 오늘 힘들었지 하면서 어깨를 두드려주고 아침마다 도시락도 싸준다고 하더라고요. 아들도 우리 와이프 최고 하면서 좋아했고요. 게다가 결혼 후엔 며느리가 매달 제 약을 직접 조제해서 가져다 줬어요. 약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죠. 어머니, 이번 달 약이에요. 제가 성분 확인하고 용량도 조절했으니 안심하고 드세요. 고마워. 매번 이렇게 신경 써줘서.
가족인데 당연하죠. 어머니가 건강하셔야 저희도 안심돼요. 동네 사람들이 다들 부러워했어요. 시장 가면 약사 아들 며느리 둬서 얼마나 좋아. 병원비도 아끼겠네. 라고 하고 복지관에서도 요즘 며느리들이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잘하기 쉽지 않은데 복 받았어. 라고 했죠. 실제로 혈당 수치도 좋아지고 컨디션도 나아졌거든요. 남편도 며느리 덕분에 당신 얼굴색이 좋아졌네. 확실히 전문가가 관리해주니까 다르구만. 이라고 할 정도였죠. 그렇게 아들과 며느린 결혼한 지 2년 정도 지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 닮아서 눈이 똘망똘망한 손자였죠. 할머니 나왔어요. 손주가 올 때마다 집안이 환해졌어요. 아들도 아빠가 되니까 더 성숙해진 것 같았고 우리 가족은 말 그대로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도 우리 손주 보는 재미에 산다. 내가 라고 하면서 손주 재롱 보는 걸 낙으로 삼았죠. 그러다 몇 년 전 늦가을이었어요. 11월 중순쯤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할 때였죠. 남편이 야간 근무 중에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했대요. 다세대 주택에 불이 났는데 주민들은 다 대피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현장 도착해서 인원 파악하던 중에 어떤 할머니가 3층에 아가 우는 소리 들렸는데 라고 한마디 했대요. 이미 3층은 불길에 휩싸여 있었고 다들 사람은 다 나왔다라고 했지만 남편이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봐야 한다면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동료들이 선배님 위험해요. 이미 다 확인했잖아요. 라고 말렸는데도 아기 울음소리 같은 게 들린다면서 고집을 부렸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 고양이 울음소리였어요. 3층 베란다에 고양이 3마리가 갇혀 있었던 거죠. 남편이 그 고양이들을 데리고 나오던 중에 천장이 무너졌어요. 동료들이 필사적으로 구조했지만 병원 도착하기 전에 정년까지 몇 년 안 남았는데 평생 남구하는 일만 하다 본인은 그렇게 떠난 겁니다. 장례식장에서 소방서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준호 소방위는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작은 생명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참 소방관이었습니다. 마지막도 남편답다고 생각했어요. 분명 고양이라도 생명이니까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게 참 원망스러우면서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순직 보상금이랑 보험금 합쳐서 5억 정도 나왔어요. 남편이 평소에 혹시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당신이 편하게 살아야 하니까 라면서 보험을 여러 개 들어놨더라고요. 국가유공자로도 인정받아서 연금도 나오고요. 장례식장에서도 눈물이 안 나왔습니다. 그냥 멍했어요. 사람들이 와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인사해도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아들이 엄마 차라리 울어. 그냥 맘 놓고 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라고 해도 눈물이 안 나왔어요. 며느리가 어머니 힘내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라고 위로했지만 아무 감정이 안 들더라고요. 그냥 영화 보는 것 같았어요. 저게 진짜 우리 남편 장례식이 맞나 싶고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없으니 평소 같은 일상인데도 숨쉬기도 힘들었어요. 집에 돌아와서야 실감이 났죠. 현관에 남편 구두가 가지런히 놓여 있고 옷장엔 남편 유니폼이 걸려 있고 화장실엔 남편 칫솔이 그대로 있는데 남편만 없는 거예요. 밥 먹다가도 남편 숟가락 놓던 자리 보면 목이 막히고 저녁에 현관문 열리는 소리만 들어도 남편인가 싶어서 나가보고 TV 보다가도 여보 이거 봐 하고 돌아보면 아무도 없고 엄마 정신 차려. 아빠도 엄마가 이러는 거 안 좋아하실 거야. 그래 알아. 아들이 매일 와서 위로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밤이 제일 힘들었죠. 남편 베개 냄새 맡으면서 울다가 지쳐서 잠들고 새벽에 깨면 옆자리가 텅 비어있는 게 믿기지 않아서 또 울고 남편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렸어요.
여보, 춥지 않아? 이불 덮고 자. 약 먹을 시간이야. 잊지 말고 먹어. 오늘도 수고했어. 잘 자. 나중엔 더 심해져 정신과 약까지 먹어야 했어요. 우울증이 심해져서 나도 남편 따라가면 편할 텐데 하는 나쁜 생각까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당뇨 관리도 안 했어요. 혈당 체크도 안 하고 약도 거르고 그냥 죽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혼자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어요. 엄마, 우리랑 같이 살자. 혼자 있으면 더 힘들잖아. 아니야, 너희 부부한테까지 패 끼치기 싫어. 난 혼자 있는 게 편해. 무슨 패야, 우리가 가족인데. 손주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 그냥 좀만 혼자 있고 싶어. 시간이 필요해. 사실 아들 부부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혼자 조용히 남편 생각하면서 지내고 싶었죠. 남편이 입던 옷도 그대로 두고 물건도 다 그대로 뒀어요. 마치 출장 갔다가 돌아올 것처럼. 남편 옷에서 나는 냄새가 점점 옅어지는 게 가장 무서웠어요. 그 냄새마저 사라지면 정말 남편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남편 셔츠를 비닐봉지에 넣어서 보관했죠. 가끔 꺼내서 냄새 맡으면서 울고.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아들이 퇴근하고도 자꾸 우리 집에 와 있길래 물어봤죠. 일주일째 매일 오는 거예요. 너 요즘 왜 맨날 여기 와 있니? 집에 가야지. 와이프 기다리잖아. 그냥 엄마 혼자 있는 게 걱정돼서. 근데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평소와 달리 한숨도 자주 쉬고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맥주도 벌써 몇 캔째 연거푸 마시고 있었고요. 무슨 일이 있어? 부부싸움 했니? 아니야, 괜찮아. 엄마한테 말할 수 있잖아. 뭔데? 서연이랑 문제 있어? 아들이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소파에 깊숙이 앉아서 머리를 감싸주곤 힘들게 말을 꺼냈죠. 사실 와이프가 주식 투자로 돈 좀 날렸어. 주식? 얼마나? 내가 알기론 5천만 원인데 더 있을지도 몰라. 뭐? 5천만 원이나?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주식한다는 건 알았지만 5천만 원은 너무 큰 돈이잖아요. 응, 내 명의로 대출받아서 했다가 다 날렸대. 이사 자금인데 큰일이야. 네 명의로 대출을? 넌 몰랐어? 공인인증서 빌려달라고 해서 줬는데 세금 낼 때 쓴다고 하길래 믿었지 뭐. 아들이 너무 순진한 거예요. 아내를 의심 없이 믿은 거죠. 그걸 언제 알았니? 지난달에 은행에서 연체 문자 와서 알았어. 대출 있는 줄도 몰랐는데. 아들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봤어요. 얼마나 충격받았을지 짐작이 갔죠. 서연이가 뭐래? 미안하다고 꼭 벌어서 갚겠다고 하는데 이미 신용불량자 될 위기야. 그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제가 퇴직금과 그간 모아뒀던 2천만 원을 바로 보내줬어요. 이거라도 써. 당장 급한 거 막아야지. 엄마, 이건 엄마 노후자금인데. 가족끼리 무슨 그런 말을 해. 나중에 여유되면 갚으면 돼. 하지만 그 이후로 이미 부부 사이가 틀어졌는지 아들이 일주일에 서너 번은 우리 집에 왔답니다. 저녁 먹고 와서는 거실에서 TV 보다가 밤 11시쯤 되면 이제 가볼게 하고 집에 가고. 집에 가기 싫은 거야? 아니야, 그냥 엄마 혼자 있으니까 와 있는 거야. 하지만 표정이 말해주더라고요. 집에 가면 와이프 얼굴 보기 불편한 거죠. 가장 심각한 건 돈 문제 이후로 며느리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전엔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했는데 이제는 갑자기 매주 와서 안부를 묻더라고요. 제가 대출을 갚아줘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요. 어머니, 약은 잘 드시고 계세요? 혈당 체크는 하고 계시고요? 그럭저럭. 아버님 안 계시니까 많이 힘드시죠? 제가 자주 와서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너도 바쁜데. 아니에요, 어머니가 건강하셔야 해요. 제가 가져다 드린 약 잘 드시고 계시죠? 그 와중에 제가 먹는 약에 대해 유독 관심이 많았어요. 먹는 약 하나하나 확인하고 이건 뭐예요? 새로 처방받으신 거예요?
라고 묻고, 근데 워낙 예전에 절 잘 챙겨줬으니 뭐 딱히 다른 생각을 하진 않았죠. 집안 살림도 꼼꼼히 살피더라고요. 어머니, 집 정리 좀 도와드릴게요. 혼자 계시니까 힘드시잖아요. 서랍장도 열어보고 냉장고도 들여다보고 심지어 옷장까지 정리한다면서 뒤지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뭔가 조급해 보이는데 뭐 그냥 스트레스 때문이려니 했죠. 한 번은 이런 말도 했어요. 어머니, 아버님 보험금은 잘 관리하고 계시죠?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은데 조심하셔야 해요. 은행에 잘 넣어뒀어. 어느 은행이에요? 금리 좋은 데로 옮겨드릴게요. 괜찮아, 그냥 놔둬. 그러자 표정이 살짝 굳어지더니 그래도 관리를 잘 하셔야죠. 혹시 통장이나 도장 어디 두셨어요?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라고 계속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괜찮으니 이제 집에 오지 말라고 말했어요.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요. 그러자 아쉬워하는 표정으로 곧 돌아가긴 하더라고요. 그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야 했는데 혼자 있는 내가 걱정스러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네요. 그때만 해도 며느리가 그런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인생 최악의 악몽이 시작될 줄은. 그 후로 한 달이 흘렀어요. 계단에서 넘어진 건 정말 어이없는 사고였어요. 그날따라 비가 와서 계단이 미끄러웠는데 제가 조심을 안 했죠. 우편함 확인하러 나갔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는데 순간 몸이 공중에 뜬 느낌이 들더니 그대로 무릎부터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혔어요. 그 순간 뚝 하는 소리가 났어요. 뼈가 부러지는 소린지 인대가 끊어지는 소린지 정말 소름 끼치는 소리였죠. 아! 비명소리에 옆집 아주머니가 뛰어나왔어요.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분인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달려왔죠. 어머, 괜찮아요? 어머나, 피가 나네. 무릎이 못 움직이겠어요. 119 불러야겠어요. 가만히 있어요. 움직이지 마요. 119 대원들이 와서 저를 들것에 실을 때 무릎이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는 걸 봤어요. 그때 이건 큰일 났구나 싶었죠. 병원 가는 내내 진통제 맞고도 너무 아파서 정신이 없었어요. 응급실에서 엑스레이 찍고 MRI까지 찍었는데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사진을 보여줬어요. 전방 십자인대가 완전 파열됐네요. 여기 보이시죠? 인대가 끊어져서 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반월상 연골도 손상이 있고요.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재활이 오래 걸릴 거예요. 수술 마취에서 깨어나니까 무릎이 붕대로 칭칭 감겨 있었어요. 간호사가 수술 잘 끝났어요. 이제 회복만 잘하시면 돼요. 라고 했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2주 입원하는 동안 지옥 같았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간호사 도움 받아야 했고 통증 때문에 밤에 잠도 못 잤어요. 진통제 맞고도 쑤시는 통증이 계속됐죠. 퇴원하고 집에 왔는데 거동이 정말 불편했어요. 목발 짚고 겨우 화장실 가는 정도? 부엌에 서서 밥하는 것도 못하고 샤워도 혼자 못하고 그때서야 아들한테 연락했어요. 엄마, 왜 이제 연락해? 수술까지 했으면서. 아들이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얼굴이 새파래져서는 제 다리 보고 눈물까지 글썽였죠. 아니, 이렇게 다쳤으면 바로 연락해야지. 혼자 어떻게 지내려고 했어? 너 바쁜데 걱정시키기 싫어서. 엄마, 이런 건 바로 연락해야 한다니까. 내가 아들인데 엄마 다친 것도 모르고 있었으면 어떡해. 아들이 화내는 것도 당연했죠. 그날 아들이 집 청소하고 반찬도 해놓고 약국 가서 필요한 약품들도 사왔어요. 서연이한테도 말할게. 청소라도 도와드려야 할 것 같은데. 괜찮아, 너희도 바쁜데. 무슨 소리야. 이런 때 가족이 도와야지. 그렇게 며느리가 집 청소를 도와주러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 왔을 때 과일이랑 영양제 한 봉지 들고 왔더라고요. 어머니 많이 아프시죠? 제가 매일 와서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서연이 너도 일하느라 힘들 텐데. 아니에요. 요즘 약국도 한가해요. 오전에만 일하고 오후는 시간 되거든요. 그리고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도와드려야죠. 며느린 정말 깨끗하게 집을 청소해줬어요. 걸레질하고 화장실 변기까지 번쩍번쩍하게 닦고 창문도 닦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 모습이 정말로 고마웠죠.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청소한다면서 이것저것 너무 뒤지는 거예요. 어머니, 이 서랍장에 뭐가 들었어요? 정리 좀 하려는데. 그냥 옷이랑 서류 좀. 그거 안 해도 돼. 아니에요. 먼지가 많네요. 다 꺼내서 정리할게요. 며느리가 서랍을 하나하나 열어서 내용물을 확인하더라고요. 통장이랑 도장 있는 서랍을 열었을 때는 유독 오래 들여다봤어요. 어머니, 통장이 여러 개네요? 용도별로 나눠놨어. 도장도 여기 있네요. 이런 건 금고에 넣어두셔야 안전한데. 그러면서 사진을 찍는 것 같기도 했는데 제가 다리 아파서 누워있느라 제대로 못 봤어요. 옷장도 구석구석 뒤졌어요. 옷 사이사이까지 손 넣어서 뭔가 찾는 것처럼 심지어 베란다 김치 냉장고까지 열어봤어요. 어머니, 김치 냉장고도 정리가 필요하네요. 김치가 너무 오래됐어요. 거기는 그냥 놔둬. 김치밖에 없어. 아니에요. 치울게요. 상한 김치 먹으면 안 좋아요. 며느리가 김치 냉장고 안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뭔가 꺼내서 가방에 넣는 것 같았는데 뭘 넣는진 잘 안 보였어요. 청소 끝나고 며느리가 냉장고 안에서 한참 서 있다가 제게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냉장고 정리했으니까 며칠간은 열지 마세요. 왜 열지 마? 그게 어머니 당뇨약이랑 영양제 정리해서 넣어뒀거든요. 온도 유지가 중요한 약들이라 자주 열면 안 좋아요. 약을 왜 냉장고에 넣어? 약은 약통에 보관하는 거 아니야? 요즘 같은 습한 날씨엔 냉장 보관이 좋아요. 특히 인슐린이랑 같이 보관하면 관리가 편하고요. 제가 약사니까 믿으세요. 온도가 변하면 약효가 떨어져요. 뭔가 이상했지만 약사가 그렇다는데 뭐라 할 수가 없었죠. 그날 저녁 같이 식사를 하다 며느리가 전화통화하러 베란다로 갔는데 그때 전화통화하는 걸 살짝 엿들었거든요. 근데 뭔가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아니, 그건 좀만 기다려. 곧 해결될 거야. 일주일만, 아니 3일만 시간 줘. 누구랑 통화하는지 모르겠지만 돈 얘기 같았어요. 그때는 또 사업자금인가 하고 넘겼네요. 며느리가 가고 나니 왠지 불안했어요. 집안이 뒤죽박죽된 느낌? 뭔가 숨겨진 느낌이랄까? 하지만 아들 아내니까, 내 며느리니까 나쁠 건 없겠지 하고 넘겼죠. 그렇게 이틀 후였어요. 소파에 누워 TV 보고 있는데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벨소리가 다급하게 울렸는데 받자마자 아들이 소리쳤죠. 엄마, 거기 김치냉장고 있지? 열지 마! 절대로 열면 안 돼! 목소리가 떨리고 숨소리도 거칠었어요. 뭔가 큰일이 난 것 같았죠. 전화기 너머로 자동차 경적 소리도 들리고 아들이 뛰는 소리도 들렸어요. 왜, 무슨 일이야? 왜 이래? 설명할 시간 없어. 경찰이랑 지금 집으로 가고 있어. 30분, 아니 20분만 기다려. 냉장고 열지 말고. 경찰? 아니 무슨 일인데 경찰이... 너 무슨 일 있어? 엄마, 제발 내 말 들어. 지금 택시 타고 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전화가 또 끊겼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경찰까지 오는 건지, 냉장고에 뭐가 들어있기에 이러는 건지, 혹시 폭발물이라도 있나? 온갖 상상이 다 들었어요. 일어나서 냉장고 쪽을 봤어요. 평범한 양문형 냉장고인데 갑자기 무서워 보였어요. 아니, 뭐가 들어있을까? 열어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들 목소리가 너무 다급했던 게 생각나서 참았죠. 20분이 지옥 같았어요. 시계만 쳐다보면서 앉아있는데 1분이 1시간 같았죠. 드디어 현관벨이 미친듯이 울렸어요. 엄마, 나야, 문 열어, 빨리! 문을 열자 아들이랑 경찰 2명이 서 있었어요.
아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고 이마엔 땀이 줄줄 흐르고 있었어요. 셔츠는 땀에 젖어 있었고 넥타이는 삐뚤어져 있었죠. 어머님 실례합니다. 신고가 2건 들어와서 확인차 왔습니다. 긴급 상황이니 먼저 냉장고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신고요? 아니 무슨... 경찰이 곧바로 냉장고로 가서 문을 열었어요. 장갑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냉장실 안을 확인하더니 검은 비닐봉지를 하나 꺼냈어요. 이건 마약성 진통제들이네요. 이건 프로포폴이고. 뭐라고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아들이 부축했지만 온몸이 떨렸어요. 경찰이 하나하나 꺼내면서 확인했어요. 냉장고 안에는 온갖 약품들이 가득했어요. 이름도 복잡한, 일반인은 절대 가질 수 없는 약들이었죠. 마약류 관리법에 저촉되는 약품들이었대요. 더 충격적인 건 서류들이었어요. 제 이름으로 된 처방전, 진료 기록, 심지어 제가 이 약들을 복용했다는 기록까지 날짜를 보니 최근 3개월치였어요. 제가 가본 적도 없는 병원들 서류였죠. 어머님, 이런 약 처방받으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전 당뇨약만 먹어요. 이런 약은 처음 봐요. 저 이런 병원 가본 적도 없다고요. 경찰이 서류를 자세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위조 서류 같네요. 어머님 이거 누가 넣은 건지 아세요? 아들이 울먹이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목발 짚고 서 있는 제 옆에 앉아 손을 꼭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엄마, 서연이가 엄마를 마약 중독자로 만들려고 한 거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서연이가 엄마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어. 마약 중독자로 만들어서. 알고 보니 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반년 전에 약국에서 해고됐대요. 겉으로는 자진 퇴사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약품관리 부실로 강제 해고를 당했단 겁니다. 재고관리를 엉망으로 해서 경고를 3번이나 받고도 개선이 안 돼서 결국 해고됐대. 근데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 말하기 부끄러웠겠지. 그 후로 주식 투자에 빠져서 빚만 늘었던 거야. 5천만 원이라고 했잖아. 그게 다가 아니었어. 지금 확인된 것만 1억 5천만 원이야. 사채까지 썼대. 이자만 한 달에 몇백만 원이 넘어. 아들이 핸드폰을 꺼내서 뭔가 보여줬어요. 며느리가 작성한 메모장을 찍어온 건데 내용이 소름 끼쳤죠. 시어머니 재산 정리, 재산 총 5억, 정신병원 입원 절차 확인, K병원 상담 완료, 보호자 동의만 있으면 강제 입원 가능, 약물 투여 기록 조작, 3개월치 필요, 입원 후 재산관리인 신청, 변호사 상담 예약. 이미 정신과 의사한테 상담도 받았대. 엄마가 남편 죽은 후로 우울증이 심해서 약물에 의존한다고. 환각 증상도 있고 자해 충동도 있다고 거짓말했어. 세상에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다 거짓말이야. 가짜 서류 만들어서 제출했대. 심지어 엄마가 폭력적이라는 진단서도 위조했어. 그리고는 노트북을 열어서 경찰과 저에게 뭔가를 보여줬어요. 서연이가 온라인 다크웹에서 이런 약품들을 구매한 기록이 있어. 엄마 명의를 도용해서 구매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근데 넌 이걸 어떻게 알았어? 아들이 설명했어요. 오전에 약국에서 일하고 있는데 직원한테서 이상한 전화가 왔대요. 사모님이 오셔서 프로포폴이랑 케타민 좀 달라고 하셨는데 원장님 확인 없이 드려도 될까요? 급하다고 하시는데. 며느리가 아들 배우자라는 걸 이용해서 약국 직원한테 약을 받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남편이 처방전 깜빡했다, 환자가 급하게 필요하다면서 직원을 압박했대. 그래서 뭔가 이상해서 서연이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고. 집에 가봐도 없어서 방을 뒤져 알아낸 거야. 그때 모든 퍼즐이 맞춰졌지. 서연이가 요즘 엄마 집 들락날락 했으니까 재산을 노리고 그런 거구나 라는 걸 알았지. 아들이 집에 가서 며느리 노트북을 확인했는데 화면에 정신병원 강제 입원 절차를 검색한 기록이 그대로 있었고 최근 검색 기록에 마약 투여 증상, 정신병원 보호자 권한,
재산관리인 신청 방법 같은 게 있었단 거예요. 저 냉장고 안에 있는 게 그 위조 문서들이겠지. 그래서 아들이 즉시 경찰에 신고했대요. 그런데 거의 동시에 며느리도 신고를 했대요. 서연이가 엄마를 마약사범으로 신고했어. 그래서 경찰이 양쪽 조사하러 온 거야. 경찰이 설명을 덧붙였어요. 증거가 확실하네요. 며느님은 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명확하니 긴급체포 영장 신청하겠습니다. 경찰이 냉장고 안 물건들을 모두 압수했어요. 증거품이라면서 하나하나 사진 찍고 봉인해서 가져갔죠. 어머님은 피해자시니까 걱정 마세요. 김서연 씨는 지금 약국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체포할 예정입니다. 그날 저녁 7시쯤 며느리가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처음엔 부인하다가 증거를 들이대니까 결국 자백했대요. 다음 날 경찰서에서 자세한 내용을 들었는데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혼자 사니까 쉬울 줄 알았어요. 당뇨도 있고 남편도 죽고 우울증도 있으니까 정신병원 보내기 쉬울 줄 알았어요. 며느리가 경찰서에서 이렇게 진술했대요. 빚이 너무 많아서 미칠 것 같았어요. 사채업자들이 매일 독촉하고 이자도 못 내는 상황이었어요. 시어머니 재산이면 다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미 정신병원과도 상담이 끝난 상태였대요. 정신병원 원장과 면담까지 했고 보호자가 원하면 언제든 입원 가능하다는 확답도 받았대요. 다음 주에 입원시킬 계획이었어요. 마약 복용 증거 더 만들고 이번 주말에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어요. 만약 아들이 며칠만 늦게 알았다면 전 정말로 정신병원에 갇혔을 거예요. 법정에 가서야 며느리를 마주쳤어요. 수의 입고 수갑찬 모습이 초라해 보였죠.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돈 때문에 사람이 아니었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오랫동안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이런 무서운 계획을 세웠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아들은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펑펑 울었죠. 제가 바보였습니다. 아내를 너무 믿었어요. 엄마한테 그럴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제가 더 일찍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아들도 공범 아니었나요? 아니에요. 전 정말 몰랐어요. 아내가 엄마 약 챙겨준다고 해서 고마워했는데 전 정말 몰랐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무혐의로 풀려났어요. 오히려 피해자였죠. 며느리가 아들 명의로도 대출을 여러 개 받았더라고요. 아들도 모르게 총 8천만 원을 대출받았대요. 며느리는 최종적으로 약사 면허 취소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어요. 약품 불법 취득, 문서 위조, 사기 미수,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죄목이 여러 개였죠. 검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미수에 그쳤고 초범이라 이 정도예요. 실제로 입원시켰으면 5년은 나왔을 거예요. 아들은 충격이 너무 커서 한동안 일도 못했어요.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죠. 엄마, 나 이제 사람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시간 지나면 나아질 거야. 그간 속고 살아왔더니 같은 이불 덮고 자던 사람이 엄마를 해치려고 했다는 게 믿기질 않아. 아들은 즉시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다행히 손주 양육권은 아들이 가져왔죠. 며느리가 범죄자가 됐으니 양육권 다툼도 없었어요. 이혼 후 아들은 직장도 옮겼어요. 소문이 나서 잊기 힘들었거든요. 약사 부부 마약 사건이라고 동네에 소문이 퍼졌거든요. 사실과 다른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는 작은 동네 약국을 새로 열었죠. 벌이는 절반으로 줄었지만 마음은 편해졌대요. 엄마, 이제 우리 같이 살자. 그래, 이제 가족끼리 똘똘 뭉쳐야지. 미안해. 내가 제대로 사람을 봤어야 했는데. 너도 속은 거잖아. 너 잘못 아니야. 지금은 작은 아파트에서 아들, 손주와 오순도순 살고 있어요. 아들이 동네 약국에서 성실히 일하고 저는 손주 돌보면서 소소한 일상을 보내고 있죠.
무릎도 재활 운동 꾸준히 해서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고 계단도 조심스럽게 오르내릴 수 있어요. 가끔 남편 생각이 나요. 특히 저녁 때 혼자 있으면 더 그립고요. 하지만 이젠 눈물보다는 감사함이 더 커요. 남편이 하늘에서 지켜줘서 큰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고 믿어요. 아들도 조금씩 회복하고 있죠. 상담도 꾸준히 받고 요즘은 웃는 날이 많아졌어요. 이 일을 겪고 깨달은 게 있어요. 가족이라고 다 믿을 수 없다는 것. 하지만 진짜 가족은 어떤 위기도 함께 이겨낸다는 것. 그리고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도요.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있으면 길이 보이더라고요. 너무 순진하게 살지도 너무 의심하며 살지도 않으려고요. 적당한 경계심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세상을 불신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것 같아요. 60 가까이 살면서 이런 일을 겪을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그래도 살아남았고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